안녕하세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한양을 다스리던 시절, 충청도 깊은 산골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길이 험난해 관아의 손길도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곳 백성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고 산나무를 뜯으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봄이면 산에 진달래가 피어나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렀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마을을 덮었지요.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숙종 연간 들어 나라 곳간이 비어가자 조정에서는 세금을 무겁게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관아의 아전들이 찾아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쌀 한 톨, 무명 한 필이라도 더 뜯어가려는 그들의 소나기를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산 길에는 도적대가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좀도둑이 지나가는 행인의 노잣돈을 털어가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적들의 수는 늘어나고 그 수법은 대담해졌지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온 마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달빛은 초가지붕 위에도 돌담길 위에도 마을 어귀 당산나무 위에도 고루 내려앉았지요. 그 달빛 아래서 마을 사람들은 낮 동안의 수고로움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 또 도적대가 들이닥칠지, 언제 또 관아의 아전이 찾아와 마지막 남은 곡식까지 빼앗아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온해 보이는 달빛 아래 마을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박연수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원래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중인 신분으로 관아의 석이나 역관을 지내며 그럭저럭 살아왔지요. 하지만 연수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고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요. 천혜고아가 된 연수는 한양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다 결국 이 산골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책을 베껴 쓰는 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한양에서 자랄 때 글 공부를 제법 했던 덕분에 붓글씨만큼은 또박또박 잘 썼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부유한 집에서 족보를 베껴 달라거나 제사 지낼 충문을 써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연수는 정성껏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그다지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은근히 무시하고 비웃었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연수가 너무나도 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개가 짖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장날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다녔습니다. 누가 큰 소리로 말을 걸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말을 더듬었지요. 체구는 마른 대나무처럼 가늘었고 안색은 늘 창백했습니다. 병약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수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누구와 마주쳐도 먼저 눈길을 피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연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떴지요. 저 사내는 사내답지가 못해. 글이나 쓸 줄 알지 힘 한번 쓸 줄 모르는 것이 답답하기 짝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연수를 그렇게 평했습니다. 그럼에도 연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주고 저녁이면 촛불을 켜고 서책을 베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묵묵히 견딜 뿐이었지요. 그런 연수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었지요. 윤씨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처지였습니다. 연수보다 3살 아래였지만 성품만큼은 연수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윤씨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내들도 쩔쩔매는 일을 거뜬히 해냈고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였지요.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윤씨는 의젓하고 총명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참 기특한데 어쩌다 저런 겁쟁이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댔습니다. 윤 씨 본인도 때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소심하고 나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씨는 연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윤 씨에게만큼은 다정했습니다.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일을 거들었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윤 씨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연수 부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최참봉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관아와도 연줄이 닿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최참봉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많고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는 연수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연수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눈빛만큼은 결코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내 겉으로는 겁쟁이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숨기고 있어. 최참봉은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월매라는 무당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월매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을 보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월매는 연수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사내에게는 무언가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수를 겁쟁이로만 여겼고 윤 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은 흘러갔습니다. 연수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마루에 앉아 서책을 베꼈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겨 적었지요. 저녁이면 윤 씨가 지은 소박한 밥상을 받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숲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지요. 칼날이 번쩍이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윤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또 꿈을 꾸셨나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소. 그저 이상한 꿈을 꾸었을 뿐이오. 하지만 윤 씨는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연순의 집 부엌 장독대 근처에서 쇠 비린내가 난다더라. 밤중에 그 집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수군거렸지만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연수는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조용히 지낼 뿐이었지요. 윤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부엌에 나가 장독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독대 옆 땅이 조금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묻었다가 다시 꺼낸 것 같았지요. 윤 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연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지만 연수의 집에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며 동네 당산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재물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의 무사함과 풍년을 빌었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맞이를 하며 떡과 술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달빛 아래서 뛰어놀았지요. 연수와 윤 씨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연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윤 씨는 아낙네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적이다. 도적대가 쳐들어온다. 사람들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곧 횃불을 든 사내들이 마을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어 보였지요.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돈과 곡식을 내놓아라. 도적들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연수는 윤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도 어서 피해야 해요. 그러나 연수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적 한 명이 연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놈, 꼼짝 마. 그 순간 연수는 윤 씨의 손을 놓고 뒤돌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서방님. 윤 씨가 외쳤지만 연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적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겁쟁이가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내 몇몇이 용기를 내어 도적들과 맞섰습니다. 곧 관아에서 보낸 관군들이 달려와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갔지요. 그러나 마을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물건이 털렸고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다친 사람도 여럿이었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박연수였습니다.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다니 저런 비겁한 놈은 처음 봤어. 사내도 아니지. 짐승만도 못해. 사람들은 연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윤 씨는 창백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수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숨만 깊게 내쉬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이후 연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멸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적대가 쳐들어온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참봉의 집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곡식과 돈을 빼앗겼는데 최참봉의 집은 멀쩡했습니다. 대문조차 두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도적들이 어찌 최참봉 집만 피해갔을까? 혹시 최참봉이 도적들과 내통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최참봉을 의심한다고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최참봉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잘 지켰을 뿐이오. 다른 이들이 너무 무능했던 것이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의심과 불신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다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큰 비난을 받은 사람은 연수였습니다. 아내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놈. 그런 놈이 이 마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수치야. 사람들은 연수를 만나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연수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며 놀렸지요. 연수는 더욱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서책을 베끼는 일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윤 씨는 혼자서 장을 보고 바치를 했습니다. 아낙네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윤 씨, 그런 남편과 어찌 계속 사시려오?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소?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겁이 많은지, 어째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는지 말입니다. 연수는 그런 아내의 눈빛을 보며 더욱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마당에 나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연수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수가 집 앞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연수는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무당 월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연수, 서방. 월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월매 할멈?
월매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칼, 아직도 숨기고 있느냐? 연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칼 같은 것. 월매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다 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연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월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손에서 피 냄새가 난다. 수많은 사람의 피 말이다. 그만하십시오. 연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멈께서 무슨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월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달빛은 모든 것을 비춘다. 그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지요. 곧 피를 부를 일이 생길 것이다. 그때 내가 어찌할 것인지 잘 생각해 두어라. 월매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물동이도 내팽개친 채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꽉 닫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지요. 윤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세요? 혼자 있고 싶소. 부디 방해하지 마시오. 연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한숨을 쉬며 물러났지요. 그날 밤 연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칼, 그 저주받은 칼. 연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연수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최참봉의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한참 동안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연수의 집으로 향했지요. 아전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연수, 나오너라. 연수는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 씨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따라 나왔습니다. 아전 하나가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연수, 내 놈이 도적대와 내통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수는 놀라 물었습니다. 최참봉께서 증언하시기를 정월대 보름 전날 밤 내 놈이 수상한 자들과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하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만 있었습니다. 연수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윤 씨도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서방님은 그날 밤 집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의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내 놈은 도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도망갔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공범의 증거다.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겁이 나서. 입 닥쳐 관하로 가서 실토하도록 하라. 아전들은 연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윤 씨가 소리쳤지만 아전들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연수는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연수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의 마당에는 최참봉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연수는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적대와 내통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증거를 대라. 연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에게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관하로 들어왔습니다. 무당 월매였습니다. 사또 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월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월매는 정월대 보름 전날 밤 자신이 연수의 집 근처를 지나갔는데 연수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월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매는 마을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박연수를 풀어주어라. 연수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참봉의 차가운 눈빛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다행입니다. 연수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오. 그날 밤 연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매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지요. 월매는 마을 뒤편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문을 두드리자 월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 월매가 말했습니다. 할멈, 어찌하여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연수가 물었습니다. 월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은 죄 없는 사람이니까. 제가 누구인지 정말 아십니까? 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신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신령이 말했지. 내가 칼을 놓았지만 곧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연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 월매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다시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나타났습니다. 대낮에 마을 어귀에서 행인들을 습격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연수도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적 하나가 연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도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이. 도적은 칼을 떨어뜨리고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다른 도적들도 당황한 듯 서둘러 달아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가? 하지만 한 사람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적이 도망가기 직전 연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도적이 남긴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칼잡이가 아직 살아 있었을 줄이야. 그 말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칼잡이, 박연수가 칼잡이라니? 말도 안 돼. 저 겁쟁이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연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서방님이 칼잡이였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연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방님, 제게는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연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게 과거가 있소. 하지만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오. 어떤 과거입니까? 말할 수 없소. 부디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시오. 윤 씨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정월대보름 그날처럼. 그렇게 저를 혼자 두고 가지 말아 주세요. 연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날은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무언가 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수는 평소보다 더 아내에게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길어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마당에 나가 달을 보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연수는 그저 겁 많고 소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수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든 무엇을 했었든 지금 그는 자신의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부부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잠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연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 씨가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천을 두르고 있었지만 도적임이 분명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윤 씨가 소리쳤지만 도적들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당신이 박연수의 아내지?
한 도적이 물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우리 두목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니. 놓으세요. 저를 놓으라니까요. 윤 씨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적들은 그녀를 말에 태우고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수는 저녁이 되어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을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윤 씨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대문에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연수가 주워보니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우리가 데려갔다. 그녀를 살리고 싶거든 홀로 북쪽 산 바위굴로 와라. 내일 해가 질 무렵까지. 만약 관군을 데려오거나 다른 이를 데려오면 내 아내의 목숨은 없다. 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칼잡이.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연수는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아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혼자 마당에 섰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독대 옆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자 큰 대나무 통이 나왔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겉은 빛이 바랬지만 속은 온전했습니다. 통을 열자 긴 천에 쌓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연수는 천을 풀었습니다. 달빛 아래 푸른 빛이 감도는 검이 드러났습니다. 칼날에는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었지요. 연수는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무디지 않았지요. 통 안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관군의 증표였습니다. 작은 호패에는 암행어사 박연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호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원래 몰락한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예에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해 젊은 나이에 비밀 검객으로 발탁되었지요. 왕명을 받들어 역적을 제거하고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의 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번 칼을 빼면 반드시 목표를 처단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달빛 검객이라 불렀습니다. 달이 뜬 밤에만 나타나 악을 처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명이 내려왔습니다. 한 마을의 백성들을 모두 처단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이유였지요. 연수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백성들이었지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해질녘 마루에 앉아 쉬고 여인들이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마을 백성들이 무죄라고 누군가 거짓 고변을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수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연수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산골 마을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검을 땅에 묻고 박연수라는 이름만 남긴 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는 다시는 검을 들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맹세를 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연수는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북쪽 산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연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처음 검을 든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옥에서 돌아가신 후 연수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한 자들을 찾아내 응징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무술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품팔이를 하고 밤에는 몰래 검술을 익혔습니다. 스승은 은퇴한 무관이었습니다. 그는 연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혹독하게 가르쳤지요. 3년이 지나자 연수는 뛰어난 검객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정의 밀명이 내려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할 비밀 검객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선발되었지요. 그는 왕명을 받들어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고 역적의 모의를 밝혀냈습니다. 그의 검은 정의를 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처단한 자들이 모두 악인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단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을 때 그 마을 백성들을 처단하라는 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연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칼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기로 했지요. 겁쟁이처럼 보이는 것도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과거가 들통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저 멀리 바위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검을 꼭 쥐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위굴 앞에 도착하자 도적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 겁쟁이가 용기를 냈구나. 연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내놓아라. 두목님이 먼저 만나고 싶어 하신다. 들어가거라. 연수는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안은 넓었습니다. 횃불이 여기저기 타오르고 있었지요. 가장 안쪽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래, 나다. 최참봉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최참봉. 아니, 당신은... 연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참봉이 비웃었습니다. 기억나는가? 최진애. 과거 내 상관이었던. 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진애. 그는 연수가 비밀 검객으로 일할 때 명령을 내리던 관리였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배신하고 도망간 후 나도 조정에서 쫓겨났지. 내 때문에 말이다. 최진애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명을 거부한 그 마을, 결국 나중에 다른 자들이 처리했다. 하지만 조정은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벼슬을 빼앗았어.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여기로 도망쳐 새 삶을 시작했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았다. 그런데 너를 발견한 거야. 겁쟁이처럼 숨어 사는 내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 연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 것이냐? 그뿐이겠느냐? 나는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다. 내 목숨뿐 아니라 내 명예도, 내 아내도 모두 빼앗고 싶었지. 최진애가 손을 들자 도적들이 윤 씨를 끌고 나왔습니다. 윤 씨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서방님. 윤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를 놓아라. 놓아주지. 단, 조건이 있다. 최진애가 칼을 꺼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던져주는 개밥을 먹어라. 그러면 아내를 살려주마.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애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면 나와 겨루어라. 내가 이기면 아내를 데려가거라. 하지만 내가 지면... 그는 윤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는 내 부하들의 것이 될 것이다. 연수는 천천히 검을 빼들었습니다. 달빛이 검날에 반사되어 푸른 빛을 냈습니다. 좋다. 겨루자. 최진애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내 검수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굴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겁 많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날카롭고 위험한 검객이었지요. 최진애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연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수는 검으로 막았습니다. 쨍그랑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칼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진애의 칼은 거칠고 힘이 넘쳤습니다. 연수의 검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오랫동안 검을 놓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반면 최진애는 그동안 계속 무술을 연마해온 듯했습니다. 조금씩 연수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애가 비웃었습니다. 내 검이 무뎌졌구나. 그는 강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수가 검으로 막았지만 충격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진애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연수는 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최진애의 칼이 연수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서방님. 윤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수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최진애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연수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검을 놓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정의를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연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진애의 칼이 내리쳐졌습니다. 연수는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동시에 검을 휘둘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최진애는 미처 막지 못하고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연수의 검끝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습니다. 끝났다. 연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검을 놓은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연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시 검을 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그는 최진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권력을 위해 칼을 휘둘렀다. 나는 이제 사랑을 위해 검을 든다. 그것이 우리의 차이다. 최진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주변의 도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러서라. 아니면 너희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다. 도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수는 윤 씨에게 다가가 묶인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부인, 괜찮소?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수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연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다시 칼에 피를 묻혔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을 지켰으니까. 윤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의 과거가 무엇이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날 밤 누군가 관아에 밀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도적의 소굴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들의 두목이 누구인지 자세히 적혀 있었지요. 관군은 바위굴을 포위했습니다. 도적들은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했습니다. 최진애도 체포되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최진애는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관아에 알린 것이냐? 최진애가 물었습니다.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돌렸을 뿐이지요. 최진애는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최참봉이 도적의 두목이었다니, 그리고 박연수가 사실은 비밀 검객이었다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지낸 거였구나. 겉으로는 겁쟁이인 척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를 무시했는데 부끄럽구나. 며칠 후 관아에서 사또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연수를 찾았습니다. 박연수, 그대의 공을 조정에 알리고 싶소. 사또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과거에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소. 다시 벼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오. 하지만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그대의 능력이면 높은 벼슬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또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다시 장독대 옆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검을 다시 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너와 이별이다. 그는 검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지킬 사람은 이미 내 곁에 있으니까. 그는 땅을 덮고 장독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연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최진애의 죄목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조정의 관리였을 때부터 여러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역적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았고 뇌물을 받았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가 이 마을에 온 후에도 도적대를 조종해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최진애는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한편 연수의 정체도 마을에 알려졌습니다. 사또가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연수는 과거 나라를 위해 일한 충신이었소. 부당한 명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었소. 사람들은 연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어떤 이들은 연수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해서 죄송했습니다. 몰라 뵙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 했으니까요. 월매 할멈도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내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용기는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거두는 것이다. 연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맨.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연수 부부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수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어색해했습니다. 과거의 겁쟁이가 갑자기 영웅이 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연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윤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보름 후 연수와 윤 씨는 짐을 꾸렸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월매 할멈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갈 셈이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월매는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길에서 도움이 될 것이. 주머니 안에는 약초와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멈, 받거라. 너희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연수와 윤 씨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와 배웅했습니다. 잘 가시오. 건강하시오. 연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이 묻혀 있었지요. 연수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게, 마을에게,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두 사람은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지요. 윤 씨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연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든 괜찮소. 당신과 함께라면.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마을은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밭을 일구고 장에 나가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어 달이 뜨면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겁쟁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대단한 검객이었던 사내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시 검을 든 사내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내에 대해. 20챕터. 달빛은 말이 없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고 옛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수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의 장독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장독대 옆에서 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약간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땅을 파자 낡은 대나무 통이 나왔습니다. 통을 열자 천에 쌓인 검이 나왔지요. 아이는 겁이 나서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부모가 와서 검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무슨 검인가? 마을 어르신이 와서 검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것은 옛날 그 박연수라는 사람의 검이 아닐까?
박연수요? 그래, 오래전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지. 겉으로는 겁쟁이였지만 사실은 대단한 검객이었다고 하네. 어르신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들었습니다. 검은 마을 사당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달은 여전히 밝게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마을을 비추고 산을 비추고 강을 비췄습니다. 어디선가 연수와 윤 씨가 그 달빛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감출 줄 아는 것이라고. 진짜 강함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거둘 줄 아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라고.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을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연수는 겁쟁이로 살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을 놓고도 정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빛 아래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용기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